안녕하십니까. AK 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백강령의 이슈백 기획취재부 박선미 부장, 이슈앤트렌드팀 이경호 부장님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가 뭐죠? 오늘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큰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축제가 열리죠. 올림픽, 파리올림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파리올림픽 이제 이번 주 개막해요. 7월 26일 금요일부터 8월 12일 월요일까지가 이제 공식 일정으로 되어 있는데, 개막식이 7월 26일 저녁 7시 30분, 이건 현지 시간이에요. 파리에서 열리니까. 그러면 이거를 한국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27일이면 토요일이죠. 토요일 새벽 2시 30분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새벽에 열리는 개막식이에요. 이번 개막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일단은 경기장 밖에서 열리는 최초의 올림픽 개막식이에요. 배경이 프랑스 파리가 되겠고요. 센강, 우리나라에 한강이 있다면 파리에는 센강이 있죠. 그 센강에 선수단이 보트를 타고 입장을 해요. 그래서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지나서, 한강 보면 한강변 따라서 이렇게 랜드마크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센강도 마찬가지로 센강 따라서 중요한 그 랜드마크들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보트를 타고 지나가면 강둑에 이제 관중들이 앉아 있겠죠.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선수단 입장도 좀 특이한데요. 원래는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리스가 올림픽 첫 시작이었잖아요. 그리스가 이제 입장을 하면 그 다음 순번이 난민팀입니다. 난민팀이 최근에 올림픽을 보신 분들은 많이 익숙할 수도 있는데, 난민팀이라는 게 생긴 지가 사실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 난민팀이 이번에는 37명의 선수가 참여를 하는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 도쿄 올림픽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로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이제 개막식 특이점이 되겠고요. 보통 보시는 편인가요? 종목에 따라 다르고, 네. 한국인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다 혹은 메달에 도전할 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주로 보게 되죠. 모든 종목을 볼 수는 없고요. 보니까 이번 올림픽에서 이제 우리나라랑 가장 그러니까 선수들의 관심, 우리 선수들에 대한 관심은 이제 국민들이 늘 있겠지만,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시차가 안 맞고 개막식부터가 일단 새벽에 하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금메달 목표로 하는 숫자가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5개 정도 예상. 네, 5개. 어디 양궁 있을 수 있고, 양궁 우리나라 원래 강국이잖아요. 양궁, 뭐 펜싱, 수영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한 금 5개 목표, 조합 한 15위 정도, 종합 15위 정도가 목표라고 합니다. 옛날보다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게 보면 이번에 선수단이 144명인데, 네. 80년대 모스크바 올림픽 이후로 제일 낮은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규모가 제일 적게. 예. 84년에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 대회에는 210명, 88년 서울 올림픽 때는 477명. 그 이후에도 200~300명씩 보냈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 양과 결과가 비례하니까 이번에 아무래도 숫자가 적고, 그래서 성적이 최저 5개 금메달을 따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사실 그 서울 대회 때 88년 때만 해도 금메달이 12개로 4위였습니다, 우리가. 네. 그리고 그 이후에 92년 바르셀로나 때는 12개로 7위, 96년 애틀란타 대회 때는 7개로 10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7위라는 거는 우리나라 스포츠의 미래 혹은 현재가 점점 이렇게 가라앉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나라 인구 문제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주니까 네. 같이 20대가 먼저 나타나죠. 네. 그러니까 노인이 느는 것만큼 젊은 사람들이 줄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20대가 줄어도 다른 걸로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고교생 평균 키가 지금 한 174쯤 되는데, 70년대만 해도 150, 60 이랬거든요. 50, 60 이랬는데 이게 점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몸을 키우고 유전자가 큰 일을 해서, 유전자가 낼 수 있는 모든 그 퍼포먼스를 다 내서 개개인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서
이걸 만회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절대적인 젊은이들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2008년에는 우리나라 20대 숫자가 600만 명쯤 됐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20대 숫자가 700만 명 정도입니다. 100만 명이 줄었어요. 그 100만 명 중에 운동을 아주 잘하는 친구가 꽤 있었을 텐데 그게 없어지니까 우리나라 올림픽의 성적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미래가 좀 이렇게 불투명한 거 인구 문제 때문에 네. 그거를 먼저 보여주는 이벤트가 아닌가 이번에 그런 또 생각이 그런 듭니다.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체육,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게 정말 과거에 엘리트 체육. 그죠. 그것만 강했죠. 집중적으로 파는 거잖아요. 이 아이는 선수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조기에 결정을 해서 집중 육성을 하는 건데 그 외국 보면 인구가 많으니까 그냥 뭐 변호사 하다가도 스포츠 선수가 되고 뭐 회사 다니다가도 스포츠 선수가 되고 그래도 인력풀이 워낙 많으니까 훌륭한 그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국력이라는 게 결국은 국토의 크기, 인구 숫자, 자원량 이런 게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픔을 좀 드러내는 올림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올림픽의 사실은 그 취지가 참가의 의의 모두가 함께 뭐 축제 이벤트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런 건데 사실은 네.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상업적으로 많이 바뀐 게 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네. 또 금메달 숫자를 가지고 또 1, 2, 3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메달을 100개를 따도 금메달 1개 있는 나라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그런 식이죠. 근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과거에는 우리나라 이제 뭐 양궁이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어떤 당연히 금메달을 따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못 딴 경우가 은메달, 동메달을 따서 네. 정말 서럽게 울거나 죄송하다고 했던 선수들이 있는데 네.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게 너무 아마 좋은 현상 같아요. 네, 네. 강박관념. 그리고 동메달 같은 경우도 세계 3위 아닙니까? 그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메달들은 공동 동메달을 2명씩 주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하는 것도 좋은데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그거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다만 뭐 금메달 깜인데 당연히 금메달을 따야 되는 건데 아쉬운 거죠. 뭐 예전 같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100m 육상이다. 그러면 우사인 볼트면 당연히 금메달을 모두가 다 생각을 하고 금메달을 넘어서 몇 초에 주파를 할 것인가라는 관심들. 그게 사실 흥행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번에 파리를 계기로 뭐 그리고 사실은 구기 종목이 거의 안 나가다 보니까 또 국내 인기도 많이 뭐 축구도 본선 탈락. 네. 이 돼서 그러니까 본선에 가는 것조차도 사실 의미가 있는 걸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이제 인구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강했던 그 체급을 나눠서 하는 경기들, 네. 뭐 권투, 유도 이런 데 굉장히 강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또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집이 3남매였는데 가령 맛있는 과일 하나 뭐 이렇게 먹을 거 하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 투장에서 이겨야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다 하나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이렇게 경쟁 그런 거에 대한 그 사람들이 대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내가 금메달 아니고 동메달을 땄는데 은메달을 땄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워 기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그 마인드 변화 그렇죠.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형제 자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의 그런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없어지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메달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다 포기하고 이것만 했거든요. 이게 인생의 지상 목표가 된 거였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면은 뭐 지금이야 포인트 제로에서 세계 선수권 나가서도 포인트 제로에서 연금을 주는데 네. 과거에는 뭐 금메달 하나면은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평생 먹고 살 뭐 이런 얘기가 되다 보니 더더욱 그런 것 같고 그런 변화도 있는 것 같고 저는 또 그리고 뭐 이렇게 파리를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파리에 대해서는 뭐 패션, 문화, 낭만, 뭐 센강, 에펠탑 하면서 여기서 올림픽이 열린다. 그 풍광, 배경에 대해서 사실 관심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센강에서 하고 또 보니까 에펠탑을 배경으로 비치 발리볼이 또 열린다고 그렇죠.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랑팔레
이런 데서는 뭐 펜싱하고 태권도 경기가 열리고 뭐 문화유산에서 어떻게 보면 스포츠가 열리는 거고 또 그다음에 기후 변화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친환경을 하면서 사실은 다양한 지금 뭐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골판 침대서부터 네네, 에어컨이 필요 없고, 없다. 예. 사실 저도 옛날에 파리나 이쪽 가서 놀란 게 저는 되게 더운데 에어컨이 없어요. 그냥 천장에 있는 선풍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만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하는데 또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리나 이제 오래된 건물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뭐 서울 같은 이렇게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도시들하고는 또 비교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그 메달도 아주 그 디자인이 멋있지 않습니까? 특이하죠. 예, 에펠탑 조각을 넣어서 그것도 또 프랑스만의 또 그걸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늘 나오는 얘기긴 한데 금메달은 금으로 만들었냐. 네. 근데 금이 들어가 있는 메달이 금메달이고 그다음에 최저 함량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6g인데 이번 올림픽 금메달에는 금이 6g 들어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에펠탑에서 이렇게 띄어낸 쇠를 이렇게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톤 정도를 그 메달용으로 에펠탑 그 철거한 거를 넣었다고 하고 또 재밌는 게 그 올림픽 금메달 이번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운데 쇠로 된 그 에펠탑 그 부스러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육각형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육각형이 그러니까 프랑스를 상징하는 프랑스 지도를 보면 육각형으로 생겨서 그러니까 육각형이라는 단어가 프랑스를 상징하는 단어고 그래서 이 올림픽 메달에도 육각형 형태를 이렇게 해서 파리란다. 그러니까 육각형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놨더라고요 메달에. 그리고 올림픽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이렇게 꼭 금메달 씹어보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 깨물리는데. 네. 근데 이번에 깨불면 그 다들 그 맛이 어떨까 궁금해하는데 에펠탑 맛이 날 거다. 그런 기사를 저희가 썼었습니다. 네네. 이번 그 올림픽 때 그것도 하나 유명했잖아요. 그 후원사가 우리가 다 아는 명품 그룹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 그룹이다 보니까 금메달을 꼭 따지 않더라도 뭐 단복만 입어도 혹은 뭐 메달 케이스만 받아도 명품을 받는 거와 다름없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요. 그래서 메달 디자인은 저 쇼메라는 브랜드가 했고 그다음에 메달 그 케이스죠. 그다음에 메달 트레이 이런 것들은 다 루이비통이 했고 그다음에 단복 있잖아요. 프랑스 단복 선수들의 단복은 명품 브랜드죠. 벨루티가 또 했어요. 네, 그리고 제공되는 와인들도 다 이제 모ët 헤네시 이제 와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럭셔리한 그 올림픽이 될 거다 이런 게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 단복도 되게 유명해졌다고 해요.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입는 그 브랜드 무신사 브랜드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 브랜드가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의 단복을 디자인했는데 그 최근에 그 파리 올림픽 국가대표팀 그 개막식 폐회식 단복이 그 206개 참가국 중에서 가장 패셔너블한 베스트 단복 톱 10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영광 아니에요? 그 보니까 컬러가 약간 블루 계열이라고 그랬잖아요. 민트 그 계열인데 사실은 저도 그거를 이제 사진을 봤는데 안감이 더 멋있더라고요. 그 호랑이인가요? 한반도 무늬에 들어간 안감이 멋있고 또 외신에서 사실은 제일 좋다고 평가된 거는 몽골 단복이었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그 무늬가 굉장히 럭셔리하게 예쁘게 돼 있더라고요. 전통과 현대 세련미가 다 조합이 돼서 사실 이것도 경쟁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아까 올림픽 그 선수촌에 에어컨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번 올림픽이 아마 그 준비 비용이 얘기가 8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정도를 썼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일본 올림픽 했을 때는 200억 달러를 썼었어요. 그리고 다른 올림픽들도 보통 보면은 최근에는 150에서 180억 사이 정도를 썼는데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가격에 치른 올림픽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좋은 말로 하면 환경을 생각하는 거하고 저 얘기하면은 돈을 안 쓰고 되게 치사하게 짜게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이 전반적으로 자린고비 올림픽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을 거기 테러 방지에 좀 많이 쓰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게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예전보다 점점 식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올림픽 파트너 올림픽 그 홍보의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도요타가 이번까지만 하겠다. 다음 올림픽은 우리 후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이 몇만 개 그 휴대폰 나눠줬다 그런 기사도 나오던데 예전에는 올림픽에 이렇게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입해서 홍보를 하면 네. 그 효과를 톡톡히 봤는데 그러니까 좀 그 이제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그 도요타가 그만둔다고 한 게 원래 예전에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세게 싸웠었거든요. 그런데 알아서 나가겠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올림픽 자체가 이제 상업적인 그 성쇠에서 이제 쇠하는 단계에 좀 들어가지 않나. 도요타나 이제 아마 삼성이나 사실은 현대차도 어느 정도의 그 올라가면은 사실은 이런 스폰서를 아마 따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의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아마 생각을 아니면 또 반대로 사회공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회적 책임 CSR 활동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도요타나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대신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사실 또 스폰서로 큰 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리고 웬만한 스포츠나 이런 거는 또 지금 사우디의 국부 펀드나 이런 쪽에서 또 많이 뜨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한쪽이 줄면 한쪽이 느는 거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올림픽의 경제 효과, 홍보 효과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올림픽에 관심이 식어도 올림픽 경기가 하면은 다들 보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비인기 종목은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상파 기준으로 해도 만약에 뭐 KBS, MBC 뭐 지상파 3사다 그러면 한국 선수가 가 있는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경기가 전혀 방송이 안 되죠.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스폰을 열심히 해도 비인기 종목이라든지 네. 해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가하지 않고 하는 것들은 뭐 이제 국제적으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해주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그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사실은 더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 그룹이 이번에 처음으로 그 후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여기도 사실 보면 홍보가 필요 없는 그룹이에요. 그렇죠. 명품은 사실 홍보 안 해도 다 사는 그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브랜드인데. 최근에 보면 명품들을 소비가 많이 꺾였어요. 중국인들이 이제 경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명품 소비가 좀 꺾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 그룹도 생각을 다시 하게 됐겠죠.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프랑스가 좀 대표적으로 명품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또 강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자사 브랜드들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노출해서 브랜드 가치를 좀 높여보자. 뭐 이런 계산이 깔린 것 같습니다. 근데 파리나 이제 유럽 사람들 지금 이제 여름 시즌에 사실은 파리에 관광객들만 넘친다고 하잖아요. 네네. 실제 자국인 내국인들은 이제 알프스라든지 전혀 다른 휴양지 가서 쉬지 않습니까? 그 파리가 텅 비는데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자국민들, 파리 시민들, 프랑스 국민들은 진짜 예전처럼 한 달, 두 달 휴가를 갈까? 아니면 올림픽 보러 파리에 있을까? 예, 갈까? 사실 일단 그게 확실한 거는 있더라고요. 사실 올림픽 열리면 그 도시가 막 숙박객들로 꽉꽉 들어차고 붐벼야지 그렇죠. 정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지금 파리 호텔 예약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해요. 그래요? 네. 뭐 가격적인 요인도 있을 텐데 파리가 워낙 숙박비가 뭐 1박 평균 한 58만 원, 60만 원 이 정도로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오히려 호텔 예약 건수가 줄어서 6월 같은 경우 전체 그 파리 쪽 호텔업계 매출액이 한 25%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그 말은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은 오히려 그 기간에 다른 곳으로 대피해 가 있다. 뭐 숙박을 에어비앤비로 돌려놓고 뭐 본인들은 다른 데서 휴가를 즐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파리 치안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도 뭐 길거리에서 대낮에 뭐 옛날에도 뭐 사실 에펠탑 근처나 몽마르트 언덕 근처나 어디 가도 사실은 가방을 앞으로 해놓고 절대 뭘 하지 말아라 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이제 도둑이라든지 길거리 범죄가 많은 상황에서
내국인은 없고 관광객이 넘치는 파리 도심에서 사실은 뭐 도둑이나 뭐 절도나 강도가 있는데 또 걱정되는 건 테러에 대한 그렇죠. 걱정도 사실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 프랑스군이 매일 드론 6대씩을 격추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오늘 기사에 썼는데 네네네. 그 원래 촬영용 드론은 별로 위험하지 않는 건데 워낙 테러 위험이 높아진 시기이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뭐 이스라엘 이슈가 있고 하니까 촬영용이라도 이제 허가받지 않는 드론기는 일단 격추하고 보는 그 정도로 지금 테러에 대한 위협이 강화되고 있다고 해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시내에 드론 띄우는 게 아마 다 불법일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격추는 좀 그 과격한 방법이긴 하지만 테러 문제가 심각하니까 뭐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그렇죠. 조치라고 과거에 생각이 뮌헨 듭니다. 올림픽에서 검은 9월단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사실은 되게 최근에 뭐 이제 그 미국은 또 뭐 그냥 정치적인 테러지만 사실 트럼프 피격이라든지 아베 총리가 또 피격돼서 사망한 거라든지 이런 테러라든지 정치적 어떤 여러 가지 위험성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림픽을 잘 치르는 거에 대한 핵심이 사실은 치안과 안전이 그렇죠. 또 아무 파리하고 사고 프랑스의 없이. 예.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아 근데 정말 해외는 너무 이렇게 삭막하고 무서운 것 같아요. 한국이 정말 치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 훌륭한 것 같고. 그게 이제 논쟁거리죠. 이제 네. 무슬림이나 난민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고. 이게 뭐 선진국이라는 미국, 프랑스 뭐 이런 데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범죄나 테러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 많이 하고 힘들어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딴 건 몰라도 정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이라든지 훌륭한 네, 동남아 일부 나라들, 그러니까 싱가포르라든가 이게 치안이 좋은 게 사실은 총기 소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테러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주로 데모를 하죠. 시위를 많이 시끄러운 하고. 건 뭐. 그렇죠. 뭐 그런 정도고 다만 이제 뭐 절도, 강도라든지 뭐 그런 강력 범죄는 뭐 어디 가나 이렇게 지는 거니까. 근데 테러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은 이번에 뭐 프랑스 뭐 파리를 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오히려 이참에 뭐 하마스는 지금 테러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 ISIS는 이런 쪽에서 올림픽 기간만큼은 그런 거 휴전이라든지 안 하겠다고 좀 선언을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냥 제 희망이지만. 그쪽은 또 이렇게 큰 장이 쓴 거니까 뭔가 오히려 더 한다고 떠들어야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튼 고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는 그 개막식을 자고 일어나서 봐야 될지 아니면 안 자고 기다렸다 보고 자야 되는 건지. 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라고 했었죠? 새벽 2시 30분. 네, 한 3시간 정도 하니까요. 다 보고 나면 이제 사실은 아침이 관심 될 없다고 텐데. 해도 보실 분들은 다 봅니다. 개막식에 제일 화려하고 또 궁금하잖아요. 그렇긴 선수들 하죠. 다 같이 볼 수 있고. 요번 혹시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종목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비보이 그 네네네. 홍텐 그게 요번에 새로 네. 들어왔죠. 그 홍텐이 종목으로. 나름 굉장히 이렇게 전설적인 비보이인데 나이 40에 올림픽에 지금 나가서 나가죠. 어쨌든 메달에 도전하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가능성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리고 한국 비보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우수한 선수들이라서 어떨까 한번 그건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 박소민 부장께서는 저는 개막식 궁금합니다. 개막식이요. 네. 개막식은 너무 길지 않나요? 그래도 그 나라마다 나오는 그 분위기 무슨 옷을 입고 나오는지 몇 명이 나오는지 그 전반적인 걸 보면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 나오면 또 즐겁고 그리고 그런 것도 맞추는 재미가 있어요. 이 나라는 이 국기 그 TV에서 보면 네네네네. 개막식 때 나라와 그 나라 소개를 해주고 국기가 같이 나오잖아요. 인구 같은 소개도 해주고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뭐 지리적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저는 개막식 기다려집니다. 맞습니다. 그 뭐 한 200 몇 개국이 나오는데 사실 소개를 잘해야 됩니다. 모 방송사에서 과거에 조금 그 국가를 비하하는 용어 같은 거를 좀 썼다가 사실은 논란이 됐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나라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UN 회원국도 있고 올림픽. 저는 개인적으로 올림픽 종목 중에서는 사실은 육상에 꽂힌 100m가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 뭐 우사인 볼트는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또 새로 나올까. 그리고 옛날에 중국 선수가 110m 허들인가요? 네. 아시안계로 또 유일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육상 그리고 또 제일 재밌는 게 400m 계주. 아 이거는 정말 한 40초 안에 다 끝나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이 100m는 정말 어려운 그거는 정말 신체 조건이 굉장히 큰 거를 해서 옛날에 혹시 서말구 선수라고 그렇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몇십 년 동안 깨지지 않았어요. 한국 신기록을 30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오래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깨지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100m에서 메달을 따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날이 잘 오지 않을 것 같은. 그게 일본이나 이쪽도 육상이나 이런 쪽은 그 귀화라고 해야 되나요? 귀화 선수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 혼혈이라고 하죠.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고등학교 선수 중에 아마 한 명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우리 어렸을 때 한국 선수들이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몇 개 있었는데 하나는 피겨, 하나는 수영, 육상. 이 세 가지는 세계 수준과 차이가 너무 커서 이건 뭐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수영에 금메달이 나오고 피겨도 김연아 선수가 세계 최고라는 얘기를 듣는 거 보니까 뭐 육상 힘들겠지만 현실적으로 언젠가는 100m 이런 것도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따고 그런 걸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육상 선수 그 선수 유명하잖아요. 독일의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운동선수로 불리는 알리카 슈미트라는 선수가 있는데 외모적으로 너무 예쁘게 생기니까 팔로워가 막 700만 명이 넘고 인터넷에서 핫하던데요. 저는 사실은 100m 그러면 그 벤 존슨 그 약물 복용 그게 늘 생각이 나서 그때 이제 약물 복용으로 이제 그 어디 우리나라 그 기관에서 이제 약물 복용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빡빡 우겼었어요. 믿지 못한다고. 네, 그거 한국에서 그런 걸 제대로 이렇게 측정 못했을 거다. 그리고 그 기사를 처음 쓴 분을 제가 아는데 쓴 다음에 굉장히 특종인데 마음고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야, 벤 존슨 약물 복용이야 라고 해서 기사가 나갔는데 특종인데 분명히 세계적인 특종이지 않습니까? 100m 세계 신기록을 세운 금메달을 딴 선수가 약물 복용이라 탈락이다라는 기사를 썼는데 나가서 보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이 잘못됐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를 그때 보여준 사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두서없이 흘러간 이 올림픽 얘기는 여기까지 근데 하시죠. 올림픽 가지고 주제가 네. 사실은 할 수 있는 주제들이 너무 많죠. 예. 그래가지고 안전하고 누구나 다 모두가 참가의 의의 또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노력한 사람은 노력한 대로 성과를 얻는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팬더 얘기 해볼까요? 팬더 얘기는 이제 좀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그 푸바오 인형이 한번 이제 에버랜드에서 중국에서 수입해서 팔겠다고 했는데 가격대가 59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비싸네요. 고가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그 털 뭉치에 안에다가 소 뭉치를 넣어서 한 거라고 생각을 아마 다들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중국 그 판다 팩토리라는 곳에서 만드는데 제가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블로그도 봤는데요. 이거는 사실 소재가 좀 완전히 다른 소재와 무게가 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작년 한 1년 전에 그 판다 팩토리라는 데서 뭐 푸바오 아닌 다른 것들도 기존에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요. 네. 푸바오로 인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것도 한 100만 원이 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푸바오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일단 근데 문제가 푸바오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상하고 이미지만 가지고 그럼 우선 초기 버전으로 3개월 태어났을 때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무수한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철원 사육사한테 의견도 받고 그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해서 6개월 버전을 만들었는데 이 털이 사실 양털 가죽이라고
팬더인데 양털 네, 가죽으로.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팬더면은 그냥 뭐든가 털이 하얗다 이게 네, 아니고요. 네. 황갈색도 있고 그런 색깔들이 좀 다양하게 변이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흰색으로 다 염색하고 했으면 편했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거를 일일이 맞춰서 양털 가죽을 하나를 못 쓰고 3개를 나눠서 쓰고 안에다가 이제 그거를 넣고. 기능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 건 AI 아니죠. 기능이 그런 건 있다든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00% 수작업으로 하고 그리고 머리도 그냥 일반 우리 봉제 인형처럼 푹신푹신한 게 아니라요. 네. 실리콘 재질로 별도의 몰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하고 눈이나 귀나 코나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손톱도 플라스틱으로 했다가 실리콘으로 왜냐하면 아이나 사람들이 다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3kg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7명의 장인이 한 3일에 걸쳐서 만들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100% 수작업으로 우리가 그 뭐 명품 만들듯이 이렇게 가죽 찍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고 그냥 뚝딱뚝딱 봉제해서 되는 거는 그럼 아니고요. 개수 제한도 있겠네요. 한정판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많이 그래서 만들 수가 실질적으로 한 없으니. 900불 정도에 파는데 중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59만 원이 이제 비싸냐 아니냐 논란이었는데 중국에서는 실제 이제 830불 정도니까 한 115만 원 정도에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기들도 구매자 후기들도 봤는데 뭐 사실상 실제와 같다라든지 그러니까 거의 그 실제와 근접하게 만들었던 인형이다. 그래서 뭐 이게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거는 뭐 고가 논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사실은 가치관의 차이니까. 소비자가 뭐 네.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푸바오가 이제 얼마 전에 중국에 다시 돌아갔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판다는 중국에서 보호종이다 보니까 그 판다 외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좋은 곳들만 사실은 대여를 해주는 거죠. 빌려주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억 정도를 보호기금으로 받죠. 그런데 판다를 키우는 먹이값만 해도 한 1년에 1억이 드는 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여 개국 정도 오고 그래서 이제 판다가 들어와서 이제 돌아가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고 나서 사실은 푸바오에 대한 뭐 중국에서 뭐 푸대접을 했다, 홀대를 했다, 뭐 우리 푸바오가 아픈 것 같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연기념물 희귀종의 중국에서도 국보인 판다를 중국 사육사가 저는 그게 홀대를 하겠습니까? 한 마리의 가치가 얼만데. 중국에서 워낙 황당한 일들이 가끔 벌어져서. 근데 판다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 강철원 사육사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는 곳이 바뀌었으니까 스트레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뭐 처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뭐 뉴욕 타임스나 이렇게 시민 이렇게 팬 카페에서 뭐 광고도 하고 처우개선은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그건 조금 좀 과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푸바오에 대한 애정이 아직도 그쵸. 많이 남아서 서울시에도 민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다시 데려왔으면 좋겠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이게 59만 원이 이제 뭐 적정가 논란은 있지만 푸바오에 대한 그 뭐 그리움이라든지 그거를 뭐 네. 이렇게 달래줄 수 있는 인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에버랜드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중국 그 쇼핑몰 그 업체에서는 이제 $829니까 조금 비싼 거죠. 중국 사람들이 다 에버랜드 와서 짝수리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근데 이렇게 드는데요. 수량이 아마 그렇게 마냥 그렇게 기계로 찍어내는 거는 아니어서. 그리고 그 인기가 있는 게 한국이지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엄청 근데 인기 다른 많습니다. 라인에 네, 중국에서도 다른 라인에 그 푸바오 말고 이거 이름이 다르잖아요. 네. 네. 어떤 것도 그것도 아니, 판다 그러니까 자체가 중국에서 굉장히 그렇죠. 인기 아니, 있는 근데 동물이어서 푸바오라는 거 이게 이렇게 현상이 생긴 건 우리나라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여러 판다 중에 하나. 그렇죠. 다른 유명한 네. 판다들이 많죠. 그렇죠, 네. 그렇죠. 한 지금 전 세계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티베트하고 뭐 북부 쪽에서 있는데 실제 야생 개체 수는 한 2,000마리 내외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번식력이 좋지 않아서 사실 그 어린 판다 태어나면 거의 뭐 엄청나게 그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쉬움을 계속 조금 그리움을 뭐 대리만족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푸바오 인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중국 가서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조만간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다른 얘기긴 한데 왜 그 귀여운 동물 캐릭터 이런 걸로 유명한 것 중에 헬로키티 있잖아요. 네. 오늘 되게 재미있는 게 그 헬로키티가 고양이 아니고 어린 소녀를 네, 그린 거다 이런 그랬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스누피 공식 SNS에 스누피는 개가 맞다라고 확인해주는 사람들이 그럼 스누피는 개 맞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반려동물이나 아니면 그런 뭔가 이렇게 애정을 가진 캐릭터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게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제 애정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백강령 이슈백에 참석해서 말씀해주신 박선미 부장, 이경 부장 감사드립니다. 백강령 이슈백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